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티바베이입니다. 미국 텍사스 웨스트레이크 힐스는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고급 레스토랑과 쇼핑몰은 물론이고 보트나 낚시, 캠핑 같은 액티비티도 즐길 수 있어요. 와이너리 투어까지 이용 가능하죠. 그래서인지 여행객뿐만 아니라 미국의 부유층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텍사스 내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손꼽혀서 많은 부자들이 별장을 짓거나 아예 거주를 하기도 하죠.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스티븐 비어드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유명 방송사 폭스TV의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은퇴한 후에 이 지역으로 이사 왔어요. 여기서 아내 셀레스트와 사랑스러운 쌍둥이 딸들과 함께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사실 이 가족에게 남몰래 숨긴 특별한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부부의 나이 차가 무려 39살이나 난다는 점이었어요. 사실 정말 차이가 많이 나긴 하죠. 하지만 이 둘 앞에서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스티브는 헌신적인 남편이었어요. 심지어 아내 셀레스트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쌍둥이 딸들, 이 크리스티나와 제니퍼도 정말 자기 자식처럼 진심으로 아껴줬고요. 두 자매 역시 그를 친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정말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다 저렇게 화목한 집안이 또 없다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어요. 그러던 1999년 10월 2일, 이 평화로운 가정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이 고요한 정적을 깨고 탕! 총성이 울려 퍼졌어요. 잠시 후 긴급 신고센터에 한 남성이 다급하고 고통스러운 전화가 걸려옵니다. 제가 지금 총에 맞았어요. 배에서 내장이 튀어나와요. 살려주세요, 제발. 듣기만 해도 상황이 너무나 심각했어요. 구급 요원들은 곧바로 사건 현장으로 출동했죠. 그리고 그곳이 바로 스티븐 가족의 저택이었습니다. 총을 맞은 사람은 남편 스티븐이었어요. 다행히 아직 의식이 남아있었죠. 그 덕에 구급대원들은 그를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사건 당시 진술을 간단히 들을 수 있었는데요. 누군가 갑자기 집에 침입해서 자고 있던 자신을 쏘고 도주했다라는 진술을 들었죠. 이 말을 끝으로 그는 정신을 잃고 말아요. 다행히 빠른 신고 덕분에 응급처치와 수술이 제때 이뤄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합니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백만장자다 보니까 금품을 노린 강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집안의 물건은 모두 그대로 남아있었고 그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범행 동기도 용의자도 전혀 추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던 그때 쌍둥이 자매가 경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희 범인 알아요. 엄마 여자친구 트레이시가 그랬어요. 네? 엄마 여자친구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선 먼저 아내 셀레스트의 과거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녀는 1963년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어요. 유년기는 좀 우울했는데요. 태어나자마자 친엄마에게 버림을 받았고 양부모 손에 길러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악마 그 자체였어요. 특히 양아버지는 딸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는데요. 폭행은 기본이고 끔찍한 말들로 정신적인 학대도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17살이 되던 해에 드디어 이 지옥 같은 집을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 크레이그와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독립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 태어난 게 제니퍼와 크리스티나, 그 쌍둥이 자매였어요. 이렇게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된 셀레스트는 드디어 지옥 같은 양부모 손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제대로 행복하게 살아볼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긴 거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 사이에서 다툼이 점점 잦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이 문제의 중심에는 셀레스트의 과한 소비 습관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좀 꾸미는 걸 좋아했어요. 화장품, 옷, 미용실, 정말 외모에 드는 비용만 해도 한 달에 수백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물론 자기 관리 중요하죠. 예뻐지고 싶은 마음, 그거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셀레스트는 전혀 일을 안 하는 전업주부였고 생계는 남편 크레이그 혼자 책임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또한 수입이 그렇게까지 넉넉하진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명품 사고 외모 가꾸는 데만 몰두하다 보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점점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둘 사이의 싸움은 점점 격해졌고 이제는 말다툼을 넘어서 몸싸움까지 벌어져요. 결국 두 사람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쌍둥이 딸이 있었잖아요. 부부 모두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두 아이를 한쪽에서 키우는 건 무리였어요. 그래서 자매를 각자 한 명씩 양육하기로 합의를 봅니다. 그렇게 해서 크리스티나는 엄마 셀레스트와 제니퍼는 아빠 크레이그와 살게 됐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결정이다 라고 하지만 자매들 입장에선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무관심한 부모님들 사이에서 내내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붙어 다녔거든요. 갑자기 떨어져야 한다는 현실을 믿기 힘들었죠. 특히 크리스티나는 더욱 힘들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엄마 셀레스트는 딸에게 전혀 관심을 주지 않았거든요. 맨날 다른 남자랑 데이트하고 술 마시고 놀러 다니기 바빴어요. 심지어 술에 많이 취한 날에는 야,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네 때문이야. 이런 폭언도 서슴지 않았죠. 당연히 크리스티나는 자신의 자매인 제니퍼를 점점 더 그리워했고요. 1995년 크리스티나가 12살이던 해였습니다. 이때 더욱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엄마가 이번엔 한평생 살아온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차로 20시간 넘게 걸리는 텍사스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언니랑 가까이 살지도 못하는 거죠. 그렇게 절망만 가득할 것 같던 텍사스에서 크리스티나는 예상외로 인생의 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사건의 피해자인 스티븐 비어드예요. 그가 셀레스트를 만나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스티븐은 엄청난 자산가였고 심지어 직접 소유한 고급 컨트리 클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골프를 치러 들렀다가 거기서 일하고 있던 셀레스트를 처음 보게 된 겁니다. 예쁜 얼굴에 서글서글한 그녀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돼요. 그건 셀레스트도 마찬가지였죠. 둘은 순식간에 가까워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정말 둘이 죽고 못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준 건 스티븐 오직 한 사람이었어요. 셀레스트는 사실 그의 막대한 재산을 보고 접근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돈 보고 결혼했다 이 사실을 딸 크리스티나에게 항상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마의 진심을 알게 된 딸은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해요. 친아빠와 이혼 후에 엄마는 벌써 3번이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해왔어요. 이때마다 새아빠들은 정말 폭력적이거나 무관심했죠. 근데 이번 스티브는 달랐거든요. 말 한마디 한마디 부드럽게 건넸고 단 한 번도 소리를 지르거나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엔 더욱더 특별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스티브는 언제나 자상한 아버지이자 또 남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돈을 좋아하는 아내에게는 초호화 저택을 지어줬고
늘 값비싼 옷과 보석을 선물했죠. 딸 크리스티나에게는 최고의 아버지가 되어주었는데요.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외출해서 소소한 외식을 즐기고 또 산책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도 크리스티나는 그 시기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다라고 기억하고 있고요. 심지어 스티브는 크리스티나가 쌍둥이 언니 제니퍼를 그리워한다는 사실을 듣고 둘이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덕에 쌍둥이는 무려 3년 만에 다시 재회할 수 있었죠. 크리스티나와 제니퍼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조부모 집에서 함께 2주간 시간을 보내기로 했는데요. 이때 또 한 번 믿기 힘든 소식이 전해집니다. 제니퍼를 할머니 댁에 데려다 주고 돌아간 아버지 크레이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니퍼는 하룻밤 사이에 유일한 보호자를 잃게 됐어요. 당장 갈 곳조차 없어진 거죠. 이때 스티브는 셀레스트의 딸이라면 내 자식이나 다름없다면서 망설임 없이 그녀도 가족으로 받아들여줍니다. 그리고 1999년 정식으로 아버지가 되고 싶다며 두 자매에게 입양을 제안하기까지 하죠. 그렇게 다 함께 가족이 된 그날, 그 특별한 순간을 기념해서 아버지와 쌍둥이 딸은 함께 반지를 맞췄습니다. 크리스티나랑 제니퍼는 이 모든 일이 정말 꿈같이 느껴졌어요. 행복이 평생 가길 바랬죠.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99년 10월 2일, 앞서 언급했던 바로 그 총격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사건 이후 자매는 정말 충격에 빠져서 얼어붙어 있었어요. 이때 엄마 셀레스트가 조용히 딸들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곧 경찰이 와서 범인 아냐고 물어볼 거야. 절대 트레이시의 이름을 말해선 안 돼. 알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매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게 돼요. 아, 엄마가 지금 트레이시를 감싸려고 하는 거구나. 결국 딸들은 용기를 내서 이 사실을 경찰에게 털어놓습니다. 이때 현장에 남아있던 탄피를 추적해보니까 소유주 또한 그 트레이시, 그 사람이더라고요. 경찰은 즉시 그녀를 노인 학대 혐의로 체포하게 됩니다. 다행히 스티븐이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살인이 아닌 학대 혐의로 기소됐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이 트레이시, 그녀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셀레스트랑은 무슨 관계냐고요? 자, 트레이시와 셀레스트, 이 두 사람의 관계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티븐과 쌍둥이 자매는 이미 가족처럼 너무 잘 지내고 있었어요. 반면 당시 부부 사이는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셀레스트의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까지 겹치면서 성격이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갔거든요. 그러던 중에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셀레스트가 막 술에 취해서 자기 딸들을 산탄총으로 막 위협한 거예요. 이걸 본 스티브는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아이들을 지켜야겠다 라면서 결심했고 아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게 됩니다. 이때 트레이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녀 역시 같은 병동에 있던 환자였죠. 두 사람은 처음부터 말이 잘 통했는지 금세 친해졌고 퇴원 후에도 연락을 하면서 우정을 이어갑니다. 처음에 스티브는 오히려 안심했어요. 맨날 짜증내고 막 무기력하던 아내가 친구 덕분인지 점점 밝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둘의 관계가 좀 묘해집니다. 그냥 친구라고 보기엔 너무 친밀한 느낌? 서로 애인처럼 막 애틋해 보이기까지 해요. 사실 딸들은 이 기묘한 관계를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수면제를 먹인 뒤에 몰래 막 트레이시를 만나러 나가는 걸 몇 번이나 봤거든요. 이렇게까지 티를 내는데 당연히 얼마 못 가 스티븐도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됐죠.
지금까지 그녀의 행패를 다 받아줬지만 바람은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결국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건네게 됩니다. 이혼 서류를 받은 셀레스트는 완전 충격받았어요. 아니, 나보고 다시 거지같이 살라고? 그건 안 되지. 결국 그녀는 남편을 죽이고 이 모든 유산을 가로채야겠다라는 끔찍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그녀는 계획에 트레이시를 끌어들이기로 해요. 그리고는 슬슬 막 친구를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나 너 진짜 좋아하는데 남편이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매일같이 남편이 나를 때린다. 이러다 나 진짜 죽을 것 같다. 제발 도와달라. 막 이런 식으로 불쌍한 척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트레이시는 그 말에 완전 넘어가 버립니다. 내 친구를 괴롭히는 이 악마 같은 인간을 내가 처단해주자. 머릿속에 이 생각으로 가득 찼죠. 그렇게 사건 당일 새벽, 트레이시는 스티븐의 집에 몰래 들어갑니다. 여기에 침입하는 방법도 셀레스트가 세세히 다 알려줬어요. CCTV에 찍히지 않는 법까지요. 그렇게 스티븐의 방 가까이 다가간 트레이시는 망설임 없이 그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죠. 당연히 죽은 줄 알고 현장을 그냥 떠나버려요. 하지만 스티븐은 가까스로 911에 신고를 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그들의 모든 계획이 틀어지고 맙니다. 남편은 빠르게 회복했고 사건이 발생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2000년 1월에는 퇴원까지 할 수 있었죠. 쌍둥이 자매는 너무 기뻤어요. 엄마의 시꺼먼 속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셀레스트는 남편이 퇴원을 하자마자 다시 한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를 해치려고 합니다. 상처 부위를 막 일부러 더러운 손으로 만지고 소독하지도 않은 붕대로 덮어두고 이런 식으로 행동한 거예요. 당시에 스티븐은 76세로 고령이었어요. 결국 이 상처에는 감염이 생겼고 태어난 지 겨우 4일 만에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대체 이게 뭐냐고요? 스티븐이 사망한 후에 이제 트레이시의 혐의는 살인으로 변경돼요. 물론 실제로 그를 죽게 만든 건 셀레스트였지만 당시 그녀와 사건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관련 수사가 전혀 이어질 수 없었습니다. 트레이시도 셀레스트를 지켜주기 위해서 입을 꾹 다물었거든요. 이때 자매가 다시 한번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데요. 크리스티나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녹음기를 내밉니다. 그 녹음기 속에는 셀레스트의 충격적인 음성이 담겨 있었죠. 야, 이젠 다 끝났어. 난 이제 부자야. 마지막으로 트레이시만 죽으면 모든 게 완벽해져. 너희도 그냥 내 발목 잡지 말고 그냥 확 죽어버려. 이건 거의 자백이었죠. 게다가 공범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내용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어요. 경찰은 이 녹음을 트레이시에게 들려줬고 거기에 더해서 셀레스트가 다른 남자와 재혼 준비 중이다 라는 소식까지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트레이시는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결국 눈물을 흘리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이제야 사건의 흑막이었던 셀레스트의 정체가 전부 드러난 거예요. 2002년 3월 트레이시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모든 사실을 자백했다는 점이 일부 참작돼서 그녀는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아요. 트레이시는 재판 내내 깊은 후회를 보였고 쌍둥이 자매에게 자신의 잘못된 믿음과 또 선택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앗아간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로도 두 아이가 받은 상처와 또 그들이 잃은 아버지를 살릴 순 없겠죠. 그렇다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주범, 셀레스트는 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 공범의 자백도 있었고 딸들이 제출한 녹음 파일까지 있었죠. 사실상 완벽한 증거가 전부 나왔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합니다.
심지어 자기 딸들이 나를 범인으로 몰아세워서 막대한 유산을 다 가로채려고 한다 라면서 억지를 부려요. 녹음 파일도 전부 다 짜집기 한 거래요. 끝까지 정신 못 차린 거죠. 친엄마가 지 자식들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걸까요? 당연히 그녀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2003년 3월, 셀레스트에게는 2번의 40년형이 선고됩니다. 하나는 살인 사주 혐의,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노인 학대 혐의였죠. 정말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생각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친딸들을 학대하고 또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서 친구까지 조종한 엄마 셀레스트. 그리고 그 딸들에게 진짜 가족이 되어주고자 했던 양아버지 스티븐. 이 두 사람이 너무나 대조적이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꼭 항상 맞는 말도 아닌 것 같아요. 크리스티나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2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자신은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했지만 아버지 스티븐에게 받았던 사랑 덕분에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었다고 해요. 쌍둥이 자매의 손에는 아직도 아버지와 함께 맞춘 반지가 있습니다. 그 반지는 가족의 사랑을 상징하는 그들만의 약속이겠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자매가 스티븐에게 받았던 사랑은 그들 마음속에 끝까지 남아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혹시 영화 테이큰 보셨나요? 저 그 시리즈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딸을 찾으려고 진짜 범인 끝까지 추적하고 결국에는 딸 구하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사건은 딸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친 한 아버지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평화롭던 초여름, 미국 캔자스주 리우드 지역에 한 야외 동네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안전요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19살 알리 캠프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해. 이날은 2002년 6월 18일인데 평일이기도 하고 좀 날도 흐려서 손님이 거의 없었다고 해. 알리의 남동생도 같은 수영장에서 일했었거든. 그래서 5시에 누나랑 교대 시간이라서 가봤는데 핸드폰이랑 지갑만 있고 누나 알리가 없는 거야. 엥? 어디 갔지? 누나 어딨어? 처음엔 장난치는 줄 알고 수영장 이곳저곳 막 돌아다니면서 찾아보는데 아무리 봐도 누나가 없는 거야. 근데 왠지 모를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바로 아빠한테 연락하게 돼. 알리의 아버지 로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급하게 수영장으로 달려왔어. 그렇게 다 같이 둘러보면서 알리를 찾기 시작해. 혹시 사고가 났나 싶어서 제일 깊은 풀도 찾아보고 화장실도 가보고 진짜 싹 둘러보는데 도무지 발견되질 않는 거야. 그때 수영장 옆에 있는 펌프실이 눈에 띄었어. 뭔가 불길한 마음이 들었지만 애써 누르면서 거길 열어보는데 그 안은 고요하더라고. 뭐야. 그럼 그렇지 하고 나가려는 순간 바닥에 널브러진 방수포 밑에 뭔가 튀어나온 걸 발견하게 돼. 로저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방수포를 들어 올렸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아. 그곳에 사랑하는 딸 알리가 수영복 상의가 벗겨진 채 엎드려 쓰러져 있었지. 로저는 급하게 신고를 했어. 그녀는 심하게 폭행을 당한 듯 얼굴과 온몸에 피멍이 들어있더라고. 바로 구급차가 도착했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아. 알리는 자상한 부모님과 2명의 남동생 사이에서 아주 밝고 성실하게 자랐다고 해. 고등학교 때 공부도 잘했고 졸업하고 대학교 가서도 성적 좋았었고 나중에 커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보고 그렇게 사는 게 꿈일 정도로 정말 따뜻하고 친절한 학생이었어. 그러니까 아빠가 딸 바보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아빠 로저는 알리를 엄청 아끼고 또 사랑했었대. 그런 딸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게 된 거야. 자, 이제 수사가 시작돼.
현장을 보니까 알리의 샌들이 막 던져져 있었고 펌프실 이곳저곳에 피가 튀어 있었어. 그리고 그녀의 손톱은 아예 날아가 있기까지 하더라고. 이걸로 미뤄봤을 때 알리는 격렬하게 범인한테 저항했던 걸로 추측됐지. 경찰은 처음에 알리의 고등학교 때부터 사귄 남자친구 필 하울을 의심했어. 하지만 그의 알리바이가 너무나 분명했고 수사선장에서 제외되게 돼. 사실 그 필도 같은 수영장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거든. 사건 당일 그는 오전 근무였고 알리랑 12시에 교대를 했어. 필은 종종 여자친구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가곤 했었는데 하필 이날은 바로 퇴근해서 알리 혼자 근무하고 있던 거야. 그때 필은 알리가 수영장 잔디 관리 직원이 기분 나쁘다고 했던 걸 생각하게 돼. 자기를 계속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고 뭐라고 계속 말을 걸려고 해서 혼자 있을 때 너무 무섭다고 한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의심쩍은 잔디 관리원을 불러서 조사를 해보는데 자기는 그냥 알리를 몇 번 쳐다본 거고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부인하더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사건 전날 수상한 남자를 봤다고 하는 거야. 한 남자가 수영장 옆 수풀에서 캠코더를 들고 뭘 자꾸 이렇게 찍다가 금방 사라지더래. 근데 이상하다 싶긴 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 거지. 근데 사건 당일 전날 봤던 그 이상한 남자가 밤색 픽업 트럭을 몰고 나가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 근데 수상한 사람을 봤다고 하는 목격담은 더 있었어. 알리의 친구 로렌이 3시쯤에 수영장에 놀러 왔었대. 그리고 친구 부르려고 주차장에서 이렇게 빵빵 하고 자동차 경적을 울린 거지.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알리가 나오지를 않는 거야. 원래 같으면 진작 막 웃으면서 나왔어야 됐거든. 근데 얼마나 지났을까? 펌프실 쪽에서 한 남자가 쓱 나오더니 손을 흔들더라고. 근데 이 남자가 좀 이상해 보였어. 자기한테 올 것 같은 거야. 그 무서워진 로렐은 결국 수영장을 떠나게 돼. 경찰은 그녀가 본 그 남자가 범인이라고 확신했어. 그렇게 로렌이 본 모습을 토대로 몽타주를 작성했는데 범인은 짧은 갈색 머리였고 단단해 보이는 체격에 젊은 백인 남성이었다고 해. 그 사이에 알리의 사망 원인이 나오는데 그건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였지. 온몸에 피멍이 들어있고 또 그녀의 목 주변은 발로 밟은 듯 쇄골에 발자국까지 발견돼. 근데 수영복이 허리까지 내려져 있었다고 했잖아. 그리고 남성의 DNA 일부가 알리의 몸속에서 발견되기도 했거든. 근데 성폭행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어. 경찰은 일단 발견한 DNA를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검색해봤지만 일치하는 사람은 없더라고. 알리의 남자친구, 또 잔디관리 직원,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남성들 DNA를 다 비교해봤는데 누구랑도 일치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사건의 진척이 없으니까 알리의 아버지 로저는 너무 답답했어. 딸을 죽인 범인을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었거든. 그래서 사랑하는 딸의 목숨을 앗아간 그 범인을 꼭 잡겠다는 목표로 범죄자 검거 프로그램에 연락해서 딸의 사건을 달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자기 돈으로 현상금 25,000달러를 걸기도 해. 그럼 그를 돕기 위해서 시에서도 25,000달러를 추가로 지원해줬고 총 5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리기도 했지. 노력은 계속돼. 고속도로에 있는 광고판에 범인의 몽타주와 현상금을 광고로 걸기도 하는데 그 광고회사 사장이 로저의 절박한 상황을 듣고 사건 광고를 무료로 게시해 준 거야. 이 광고 덕에 수많은 제보를 받을 수 있었었고 이건 여담인데 이 이후로 이렇게 광고판에 수배 광고를 올리는 방법은 나중에 다른 사건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어. 어쨌든 광고를 보고 연락 많이 왔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한 제보가 아주 솔깃하더라고. 이게 테디 후보라는 사람에 대한 신고인데 테디가 일단 몽타주랑 엄청 닮았었고 수영장 근처에 살면서 밤색 픽업 트럭을 몰고 다녔었대. 경찰이 조사해보니까 그는 수영장 외주시설 정비 직원이었어. 이거 뭐가 연관이 있는 것 같지? 이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바로 테디를 찾아가서 상황 설명하고 DNA 샘플을 채취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이거 동의해달라고 좀 요청했는데 그의 반응이 좀 당황스러워. 막 허둥지둥하면서 그 샘플 제공을 거부하더니 변호사한테 먼저 연락을 해보겠다 이러는 거야. 이거 완전 수상하지? 다음날 테디가 변호사랑 같이 왔는데 DNA 샘플 제공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자기 DNA가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갈까봐 걱정이 돼서 그랬대. 아니 근데 자기가 범인이 아니면은 그냥 대조용 샘플 제공하는 건데 이 반응이 좀 과하지 않아? 아니 얘가 뭐가 좀 찔리는 게 있는 것 같아. 경찰은 기소되지 않은 용의자의 DNA 자료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지 않는다. 그냥 범인 DNA랑 비교만 해보면 된다. 이러면서 테디를 좀 막 이렇게 구슬렸지. 그랬더니 그럼 자기가 좀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가더니 그새 도망간 거야. 아예 자취를 감춰버려. 이때 경찰이 확신을 했지. 아, 얘가 범인이구나. 그래서 바로 지명수배 내리고 쫓기 시작해.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까? 2004년 9월 테디의 행방이 오리무중이던 그 가운데 경찰서에 그의 여자친구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어. 그녀의 우편물 주소지가 코네티컷주로 바뀌었다는 거야. 사실 테디랑 같이 그 여자친구도 행방이 묘연해졌었거든. 그래서 둘이 같이 도망갔구나 싶어서 그 주소지에 함께 사는지 확인을 해봤다? 근데 그 여자친구가 테디가 아니라 벤자민 애플비라는 남성이랑 같이 살고 있더라고. 그리고 그가 과거에 공연 음란죄로 지명수배를 받고 도주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근데 충격적인 사실이 여기서 밝혀져. 벤자민 사진을 확인해봤는데 아니 테디랑 똑같이 생긴 거야. 뭔 상황이야? 둘이 쌍둥이야? 사실 둘이 동일 인물이었던 거야. 벤자민은 1997년 공연 음란죄로 지명수배가 되니까 이걸로 잡히기 싫은 거야. 그래서 캔자스주로 와서 테디 후보라는 가명으로 살아왔던 거지. 근데 알리 사건의 용의자가 되니까 원래 살던 동네로 돌아와서 다시 이름을 바꾸고 본명으로 살았던 거고. 살인죄에 비하면 공연 음란죄는 약하다고 생각했던 거지. 경찰들은 그 여친 집 주소로 가서 그를 체포하게 돼. 연행된 벤자민, 테디는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자기가 알리를 죽인 범인이라고 바로 자백했어. 자, 범인의 진술에 따라서 사건을 정리해보자면 테디는 사건이 있던 날 평소처럼 수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알리를 보고 첫눈에 반한 거야. 그래서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막 이렇게 말을 걸었는데 당연히 알리는 관심이 없었지. 근데 테디가 자꾸 따라오는 거. 무섭잖아. 그래서 자리를 피해. 펌프실로 도망치듯이 들어갔는데 아니 테디가 펌프실까지 따라오더니 문 닫고 잠궈버려. 무섭잖아. 그래서 겁에 질린 알리가 거기서 나오려고 했는데 문을 막고는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해. 알리가 막 때리면서 끝까지 저항을 했는데 그 모습에 열이 받은 거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녀를 때렸고 그런데도 분이 안 풀려서 목까지 졸랐대. 알리가 의식을 잃으니까 그녀의 수영복을 아래로 벗겼는데 이때 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려. 알리의 친구가 온 거야. 테디는 깜짝 놀라서 그냥 근처에 있던 방수포로 그녀를 대충 덮어놓고 펌프실을 빠져나오게 돼. 그렇게 나와서 보니까 주차장에서 한 소녀가 차 안에 앉아있는 걸 본 거야. 그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손을 흔든 거지. 로렌이 본 게 범인이 맞았던 거야. 결정적으로 그의 DNA는 사건 현장에서 나온 DNA랑 일치했어. 2005년 12월 재판이 열렸고 배심원은 테디, 그 벤자민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한테 1급 살인을 인정했고 재판부는 그에게 50년이 지나야 가석방 신청할 수 있는 종신형을 선고하게 돼. 사랑하는 딸을 잃고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범인을 쫓던 아버지 로저는 모든 재판을 지켜봤어. 판결이 나온 후에 다른 어떤 소녀에게도 다른 어떤 가족에게도 이런 불행한 일은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어. 그는 이후에 딸의 이름을 딴 자선단체를 설립했고
여성들에게 호신술을 가르쳐주면서 범죄 및 여성폭력 예방 인식 개선에 자신의 삶을 바쳤다고 해. 끝까지 딸을 위해 노력한 그 로저의 모습에 괜히 나도 마음이 너무 찡하더라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알리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해소됐길 바래.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지금까지 토요미스터리 디바메이였습니다.